민준 씨, 당신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민준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겨울 새벽 2시, 눈 내리던 밤이었어요. 편의점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남자. 너덜너덜한 코트를 입고 손은 동상으로 부어있던 노숙자. 민준이 군고구마 2개와 핫팩을 건넸던 바로 그 사람. 아, 그때 그분이. 민준은 깜짝 놀라 남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6개월 전 그 남루한 노숙자와 지금 눈앞에 이 세련된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재벌가 도련님이 노숙자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2022년 12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울 홍대 근처의 한 작은 클럽에서 록 밴드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강태준, 당시 28살이었습니다. 태준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태양그룹 회장 강민호의 차남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 집을 뛰쳐나와 밴드 활동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형 태연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태준은 깜짝 놀랐어요. 형하고는 연락을 끊은 지 벌써 3년이나 됐거든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밤중에 전화를 한다는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준아.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했어요. 숨이 가쁜 것 같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기타가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클럽 안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지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빨리 와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정신없이 클럽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밴드 멤버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길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가주세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태준은 요금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10,000원짜리 2장을 기사님께 던지듯 주고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병원에 도착한 태준은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동안 간호사들이 놀라며 쳐다봤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죠. 복도에는 아버지와 형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헐레벌떡 다가가자 아버지 강인수 회장이 막아섰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3년 만에 본 아버지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며 등도 전보다 굽어 보였어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던 태양그룹의 회장님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병든 아내를 걱정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목소리 속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슬픔과 절망,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가장의 모습이 함께 섞여 있었죠. 태준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목이 메어왔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야.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후로 어머니가 매일 밤 울었어.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너만 찾으시다가 결국 쓰러지신 거야. 분식집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고. 사장님이 구급차를 불러서 간신히 살아나셨어. 태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말로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병원 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몸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 태연도 옆에서 태준을 말렸습니다. 태준아, 일어나. 여기 병원이야. 사람들이 다 쳐다봐.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냉정한 표정으로 태준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3년 전 내가 집을 나갈 때 이미 우린 남남이 됐어.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말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사실 아버지도 아들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3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재벌가의 가장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회장으로서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꾹 눌러 담았죠.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자 상태 급변, 심장 박동 불규칙, 혈압 80에 50으로 하강 중.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태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형 태연이 태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진짜 끝이야. 제발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형도 태준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동생, 함께 자랐던 동생. 하지만 지금은 그 동생이 어머니를 아프게 한 원인이 되어버렸죠. 태준은 그렇게 병원 복도에서 쫓겨났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태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형이 급히 다가갔고 태준도 멀리서 일어섰습니다. 환자분이 큰 충격을 받아서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뇌 손상이 더 진행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회복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가족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던 태준은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온몸이 떨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죽이고 있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복도 한쪽에 앉아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회장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형 태연도 벽에 기대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형은 계속 벽을 쳤죠. 그날 밤 태주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새벽 3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태주는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고 가끔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주는 난간에 발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몸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태준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한강으로 떨어졌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주는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죽을 용기도 살 용기도 없었어요. 결국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태주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를 건너 길거리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돌아갈 가족도 없었으며 연락할 친구도 없었죠. 그렇게 태준의 지옥 같은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밴드 멤버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민수, 준호, 지훈 모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고 SNS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한 달쯤 지나서 민수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태준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버지 회사가 너네 그룹이랑 거래하는데 압력이 들어왔대. 이제 연락하지 마.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압력을 넣은 거였어요. 태준과 어울리는 사람은 모두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협박한 겁니다. 태준의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협박했어요. 내 아들이 태준이랑 계속 어울리면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 압력을 넣을 거야.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재벌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태준을 떠났어요.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만 왔고 알바 자리에 지원해도 죄송하지만 다른 지원자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심지어 택배 상하차 알바조차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아버지의 압력이었어요. 태양그룹의 회장이 직접 움직이니 아무도 태준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죠. 작은 편의점 사장님조차 태준의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다른 분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태준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양그룹과 거래하는 본사에서 압력이 들어왔으니까요. 태준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지 못해 원룸에서 쫓겨났어요. 친구 민수의 집에 얹혀 살려 했지만 민수의 부모님이 극구 말렸습니다. 태준이는 좋은 애인데 미안하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샤워실도 복도 끝에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한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째 굶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동전 몇 개밖에 없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폐기 음식을 주워 먹기도 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남들이 버린 햄버거를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공원 벤치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물 한 병을 건네줬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그때부터 태주는 진짜 노숙자가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수치심과 자책감이 매일 태준을 괴롭혔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울음이 나왔죠.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온 재벌가 차남이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태주는 매일 밤 한강 다리를 찾아갔어요. 오늘은 뛰어내릴까, 오늘은 끝낼까 하고 생각했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는 더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희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죠. 아침이 되면 편의점 앞에서 폐기 음식을 찾았고, 낮에는 공원 벤치에서 졸았으며, 저녁이 되면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게 태준의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 옛날 친구들을 길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재석이를 강남역에서 마주쳤어요. 재석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가 재석아라고 불렀지만 재석이는 태준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급히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어갔죠. 밴드 멤버였던 지훈이도 홍대에서 마주쳤습니다. 지훈이는 여자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태준이 지훈아라고 불렀지만 지훈이는 태준을 한번 쳐다보더니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반대편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태준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정말 인간 이하로 전락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5년 12월의 추운 겨울밤, 태준은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동전이 몇 개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5개, 50원짜리 10개, 10원짜리 5개. 세어보니 정확히 1,500원이었죠. 태준은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봉천동의 작은 편의점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보였고 보온기 안에 군고구마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2,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500원이 부족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태준은 편의점 문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센서가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서 있었던 겁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태준은 망설였어요. 그때 안에서 누군가가 수동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청년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23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태준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코를 막거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대해줬죠. 그게 태준에게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따뜻한 음식 코너로 향했습니다. 군고구마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동정도 아니었고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저기, 군고구마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손바닥에 동전을 펼쳐 보였어요. 1,500원. 민준이 동전을 세어봤습니다. 500원이 부족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모자라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태준은 동전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없었어요. 익숙한 거절이었지만 매번 아팠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불렀어요. 저기요. 태준이 멈춰섰습니다.
민주는 폐기함에서 군고구마 2개를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폐기 처분될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따뜻할 때 드시고요. 민주는 핫팩 2개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손등에 동상 자국이 선명했고 손톱은 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태주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주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별것 아니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태주는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태주는 봉지에서 군고구마를 꺼냈어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태주는 가로등 아래에서 군고구마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을 흘렸어요.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직 자신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태주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집에 가서 사과하자. 어머니께 용서를 빌자. 하지만 태주는 몰랐습니다. 그 군고구마를 건넨 청년도 사실은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박민준, 23살.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어머니 박혜진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봉천동의 작은 편의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시급 9,000원.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지만 거기서 월세 5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빼면 병원비로 겨우 100만 원을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는 한 달에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 80만 원, 재활치료비 50만 원, 약값 20만 원. 부족한 50만 원은 대출로 메워야 했어요. 대출 잔액은 이미 2천만 원을 넘었고 매달 이자만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한 채 이자만 겨우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민준의 휴대폰에는 금융회사 독촉 문자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바랍니다. 최종 경고입니다. 3일 내 미입금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렴.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란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 부자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돈이 한 푼도 없는 노숙자에게도 폐기 음식을 건넬 수 있었던 겁니다. CCTV에 찍혀서 점주한테 혼날 수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날 이후 태주는 일주일에 2~3번씩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간단한 음식을 사고 없을 때는 인사만 하고 갔어요. 민주는 그럴 때마다 폐기 음식을 건네줬고 두 사람은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밤 11시쯤이었죠. 편의점에는 민준과 태준 단둘뿐이었습니다. 태준이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밤 11시쯤이었죠. 편의점에는 민준과 태준 단둘뿐이었습니다. 태준이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재고 정리를 하다가 슬쩍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요? 민준은 뜻밖의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자신은 과거에 큰 실수를 했다고, 가족을 상처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했죠. 민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안이 꽤 유복했다고, 아니 사실 아주 부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게 싫었다고 했어요. 정해진 길을 가라고 강요하는 아버지가 싫었다고, 자신의 꿈을 무시하는 가족이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명문대 나와서 회사 일 배우고 결혼도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자신은 달랐다고, 음악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죠. 태준은 그 눈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2학년 때였어요. 태준은 아버지께 자신의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다고, 경영학과를 그만두고 음대로 옮기고 싶다고 말이죠. 아버지 강인수 회장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집안 자식이 무슨 음악이냐고, 장난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태준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왜 제 인생을 아버지가 정하시냐고,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죠. 그날 밤 아버지와 크게 싸웠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서재에서였어요.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쳤고 태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태연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그래 해라. 하지만 우리 집 자식 자격으로는 안 된다. 음악 같은 걸 하려면 집에서 나가라. 당장 나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준은 그 말에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20살 청년이 무작정 집을 나선 거였죠. 가방 하나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태준의 뒤에서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돌아와. 하지만 태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음악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태준은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밴드를 만들었고 작은 공연도 했어요. 밴드 이름은 리벨리온이었습니다. 반항이라는 뜻이었죠. 자신들의 음악으로 세상에 반항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밴드 멤버는 모두 4명이었습니다. 태준은 기타와 보컬을 맡았고 민수는 드럼을, 준호는 베이스를, 지훈이는 키보드를 연주했어요. 4명 모두 음악에 미친 청년들이었죠. 매일 밤 연습실에서 연습했고 주말이면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태준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자작곡이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부모 세대에 대한 저항, 젊음의 방황을 담은 노래였죠.
사람들은 태준의 음악에 열광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진실했고 기타 연주는 정교했지만 강렬했어요. 밴드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리벨리온의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0만을 넘어섰고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작은 음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앨범을 내보지 않겠냐고 데뷔를 시켜주겠다고 했죠. 태주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게 말이죠. 형 태연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얼른 병원으로 와. 태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기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혀왔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죠. 태준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제발 괜찮으시길. 태준은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아버지와 형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헐레벌떡 달려가자 아버지가 막아섰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야. 내가 집을 나간 후로 어머니가 매일 울었어.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셨단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신 거야. 태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제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태주는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말아라. 태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도 소리를 지르셨고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형 태연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제발 그만해.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여기는 병원이라고 말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자 상태 급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변한 거였어요. 태주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른 탓에 어머니가 더 나빠진 거라고 생각했죠. 의사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아서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앞으로 며칠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더 진행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이는 거야. 당장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형도 태준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태준아, 이제 진짜 끝이야. 제발 다시는 집에 오지 마. 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태준은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뼈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태주는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고 가끔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주는 난간에 발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몸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용기도 살 용기도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태주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태준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밴드 멤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태준이야. 하지만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 태준아. 나는 이제 내 전화 받을 수 없어. 준호와 지훈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손을 쓴 거였습니다. 태준과 어울리면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주변 사람들을 압박한 겁니다. 태준의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어요. 내 아들이 태준이랑 계속 어울리면 회사에서 잘릴 거야.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회사는 전부 압력을 넣을 거니까. 친구들은 하나둘 태준을 떠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내면 연락이 오지 않았고 알바 자리에 지원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아버지의 압력이었어요. 태양그룹의 회장이 움직이니 아무도 태준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죠. 태준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어요.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그곳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다가 그곳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며칠째 굶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 한 병을 건네줬어요. 그때부터 태준은 진짜 노숙자가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수치심과 자책감이 매일 태준을 괴롭혔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울음이 나왔죠. 명문대를 나온 재벌가 차남이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태준은 매일 밤 한강 다리를 찾아갔어요. 오늘은 뛰어내릴까, 오늘은 끝낼까 하고 생각했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는 더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희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죠. 아침이 되면 편의점 앞에서 남은 빵을 찾았고 낮에는 공원 벤치에서 졸았으며 저녁이 되면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게 태준의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 옛날 친구들을 길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태준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심지어 피해가기도 했죠. 태준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정말 인간 이하로 전락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이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500원이 있었어요. 군고구마가 2,000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거절당할 걸 알았어요. 망신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이 아무 말 없이 군고구마를 건네줬을 때 태준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아직 나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군고구마를 먹으며 태준은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고
집에 가서 사과하자고 말이죠. 태준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태준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결국 가족이에요. 제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죽고 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태주는 민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세요.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용서받든 안 받든 일단 가는 거예요. 그게 도리잖아요. 민준의 말에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두렵다고 거절당할까봐 무섭다고 말했어요. 민준은 태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태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가족한테 용서받지 못할 리 없어요. 태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고 민주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 저 용기 내볼게요. 집에 가볼게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꼭 잘 될 거예요. 태준은 민준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민준은 아니라고, 태준이 원래 용기가 있었다고, 자신은 그냥 살짝 밀어드렸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편의점을 나서며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어요. 눈 내리는 새벽 거리로 사라져가는 태준의 뒷모습이 어쩐지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차 보였으며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를 응원하며 작게 파이팅이라고 외쳤죠. 그날 이후 태준은 더 이상 편의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민주는 가끔 태준을 떠올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실까, 집에 무사히 돌아가셨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그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의식도 좀 더 또렷해지셨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죠. 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며 조금씩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왼쪽 팔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셨고 목소리도 전보다 확실히 또렷해졌어요. 민주는 매주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이 행복한지 물어보셨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민주는 내라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어머니가 좋아지고 계시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했죠. 민준의 대답에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의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민주는 편의점에서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기계적으로 어서 오시라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얼굴은 익숙했지만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수염도 깨끗하게 밀었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부도 훨씬 밝아 보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태준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민준 씨.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그 남루한 노숙자와 지금 눈앞에 세련된 남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게 신기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고 자세도 당당했으며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민준이 감탄하며 완전 달라지셨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집에 돌아갔다고 민준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어떻게 됐냐고 집에 가셔서 어떻게 되셨냐고 물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집에 갔다고 3년 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다고 했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고 말이죠.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벨을 눌렀고 집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집사 김 부장은 태준을 보고 깜짝 놀라며 도련님이라고 외쳤어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곧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그리고 급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거실에 들어가니 형 태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태준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고 해요.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태준아?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형도 태준을 보고 놀라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느껴본 형의 온기였죠. 형이 태준에게 다가와 꽉 안아줬다고 말이죠. 형의 품에서 태준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형도 함께 울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형이 태준을 어머니 방으로 데려갔다고 태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고 많이 야위셨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셨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얘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태준이 꿈이냐? 정말 내가 왔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떨리는 손을 뻗으셨다고 합니다. 태준은 어머니 손을 잡았고 그 손은 너무나 가늘고 약해져 있었다고 말했어요. 태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셨다고 용서해 달라고 울며 빌었다고 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온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태준은 그날의 감정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죠. 민준이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서재에 계셨다고, 형이 자신을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보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냥 서재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등이 3년 전보다 훨씬 더 굽어 보였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얘지셨다고 말했어요. 태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고 태준은 말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늙으셨어요. 3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다고 태준은 말했습니다. 조용히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말이 용서라는 걸 알았다고,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훔치셨고 태준도 울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다고 해요. 민주는 태준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맙다고 민준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니라고, 태준이 용기를 내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태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게 자신의 명함이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명함을 받아보니 거기엔 태양그룹 기획실 이사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태양그룹이냐고, 그 유명한 태양그룹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쑥스럽게 웃으며 내라고, 자신의 집안이 태양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은 회장의 차남이라고 말했어요. 민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양그룹이라면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어요. 전자, 건설,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죠. 연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재벌가의 아들이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니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태준이 그런 분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태준이 알았으면 어땠겠냐고 물었죠. 민주는 똑같이 대해줬을 거라고, 사람은 사람이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민준을 보며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민준이 자신을 대할 때 한 번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고,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을 더러운 쓰레기처럼 피해갔다고, 하지만 민준만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그게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말했어요. 민준은 당연한 거라고, 태준은 좋은 분이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감사의 표시라고, 받아달라고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자신은 대가를 바라고 도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안다고, 하지만 이건 보답이 아니라 친구로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잖냐고, 자신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대출은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민준이 도와줬다고,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말했어요. 친구잖냐고, 친구는 서로 돕는 거라고 했죠. 자신은 3년 동안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하지만 민준이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줬다고, 그 손이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갚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태준은 갚을 필요 없다고, 그냥 받아달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태준의 간청에 민주는 결국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운 봉투였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죠. 금액을 보고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이건 너무 많다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쿵쿵 뛰었으며
숨이 가빠왔어요. 태주는 아니라고, 민준이 자신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민준은 자신의 인생을 구해줬다고 태주는 말했습니다. 군고구마 한 봉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민준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2천만 원 빚도 갚을 수 있고 앞으로 몇 년간은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민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태준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민준은 놀라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냐고 물었죠. 태준은 네라고, 민준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자신은 대학도 졸업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괜찮다고, 복학하시면서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시면 된다고, 학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정말이냐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네라고, 민준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람이 회사를 더 좋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태준의 제안에 민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어요. 평생 편의점 알바만 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온 겁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좋은 답변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태준은 시계를 보고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다고 말했죠. 민준도 조심해서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태준이 정말 고맙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민준은 자신이야말로 태준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편의점을 나서며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태준이 고급 세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태준은 차에 탔죠. 6개월 전 그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민준은 손에 든 봉투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날 밤 민준은 근무를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민준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준이 어머니를 부르자 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아들아 왔구나. 어서 오라며 손짓하셨죠. 민준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6개월 전 편의점에서 만난 노숙자 이야기, 군고구마를 건넨 이야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재벌가 아들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나서 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고, 착하게 살더니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눈빛은 촉촉했지만 기뻤으며 미소는 환했어요. 민준은 아니라고, 자신이 특별히 한 게 없다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라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항상 기억하라고. 남을 도우면 그 선함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라고 명심하겠다고 민주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착하게 살겠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아들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좋은 병실로 옮기셨고 전문의의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재활 치료도 더 자주 받으실 수 있게 됐죠. 일주일에 3번이던 치료가 매일로 늘어났고 물리치료사도 1대1로 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태양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대학교에도 복학했어요. 회사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었거든요. 등록금 600만 원 전액을 회사가 냈고 교재비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민주는 열심히 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민준을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성품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민주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겸손했어요.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고 경비 아저씨에게도 늘 웃으며 대했습니다. 그런 민준의 모습에 다들 호감을 가졌어요. 태주는 민준을 친동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일도 가르쳐주고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민준이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민준은 태준에게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인턴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죠. 상사들은 민준의 성실함을 칭찬했고 동료들은 민준의 친절함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며 조금씩 회복하고 계셨어요. 비록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을 봤을 때 민주는 울었어요. 5년 만에 어머니가 걷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고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고 의사는 말했어요. 어느 날 태준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냐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가족들이 민준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냐고 물었죠. 태준은 내라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 민준은 태준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서울 강남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죠. 높은 담장과 철문 뒤로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분수대도 있었어요. 민주는 긴장한 마음으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입이 바짝 말랐어요. 집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민준 씨시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넓은 거실에는 태준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인수 회장, 태준의 어머니 최은혜 여사, 그리고 형 강태현 전무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라고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고 다리도 떨렸으며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회장이 일어나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태준에게 많이 들었다고, 자네가 우리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회장은 말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지했으며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민주는 아니라고, 자신이 특별히 한 게 없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런 겸손함이 좋다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최은혜 여사가 다가오셨어요. 민준 씨 정말 고맙다고, 태준이가 그때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자신은 마음의 병으로 죽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주는 천만에라고, 태준이 원래 용기가 있으셨다고, 자신은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형 태연도 민준에게 인사했어요. 동생을 돌려줘서 고맙다고,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의 악수는 힘차고 따뜻했으며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태준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민주는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가족들은 민준에게 여러 이야기를 물어봤고 민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식사 중 회장이 민준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건강하게 모시는 게 꿈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꿈이라고, 우리 회사가 그런 민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이 민준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작은 연못도 있었어요. 분수대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조명이 정원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태준이 정말 고맙다고, 민준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태준도 자신에게 많은 걸 주셨다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대답했어요. 민준의 말에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로 지내자고 태준이 말했어요. 민준은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먹을 맞부딪히며 웃었어요.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태양그룹에서 대리로 승진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고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죠. 무엇보다 민준은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셔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민준이 마련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재활 치료를 받으시며 건강을 되찾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준은 내라고,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어머니도 좋아지셨고 일도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다 내가 착하게 산 덕분이라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날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한겨울 편의점에서 노숙자에게 군고구마를 건넸던 그날 말이죠. 그때는 전혀 몰랐다고, 그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배운 게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뭐냐고 물으셨죠.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라고, 누구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민주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셨어요. 맞다고, 그게 바로 진짜 인간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사회공헌 재단 출범식이었죠.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노숙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심이었어요. 강인수 회장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재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 청년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청년의 작은 선행이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고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어요. 바로 여기 계신 박민준 씨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준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회장이 민준에게 이리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장의 요청에 민준은 조심스럽게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으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박민준 씨가 맡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니라고, 자네가 가장 적임자라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회장의 말에 청중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그리고 자신은 깨달았다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민준의 말을 들었어요.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하다고 민준은 말했습니다. 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객석에서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태준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은 태준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죠. 태준이 3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정말 빠르다고 대답했어요. 태준이 후회 없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고, 태준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태준도 자신은 후회 없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민준을 만난 게 자신의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년의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우리 약속하자고 말했어요. 민준이 뭘 약속하냐고 물었죠. 평생 이렇게 함께 좋은 일 하면서 살자고 태준은 말했습니다. 민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자고 말했어요. 태준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약속한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주먹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어요. 민준은 이제 35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있었고 태준은 여전히 태양그룹 부회장으로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었죠. 두 사람의 우정은 1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결혼을 했어요. 재단에서 함께 일하던 사회복지사 김지은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지은도 민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태준도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시키며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성공률은 70%가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어느 날 민준과 태준은 함께 재단 1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무대 위에서 민준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한겨울밤 자신은 작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군고구마 한 봉지를 건넨 것이라고, 그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민준은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민준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자신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민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라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달라고 민준은 말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민준과 태준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15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정말 빠르다고 대답했어요. 태준이 후회 없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고, 태준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태준도 자신은 후회 없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민준을 만난 게 자신의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5년의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고 말했어요. 민준은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죠. 2년 전 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투병 10년 만에 고통에서 벗어나신 거였어요. 민준은 별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선하게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고 말했어요. 별은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행복할 거라고 민준은 생각했어요. 한겨울 편의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15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한 봉지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작은 선함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준과 태준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다음 날 민준은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늘 그랬듯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업무를 확인하며 오늘 방문할 자립지원센터를 체크했어요. 재단은 이제 전국 60개 도시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중 70%가 성공적으로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성과였어요.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민준은 있다고 대답했어요. 태준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자고 했습니다. 민준은 좋다고 했죠. 그날 저녁 민준은 아내 지은과 함께 태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태준의 부인과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15년 전 그 겨울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태준의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빠가 정말 노숙자였어요? 태준은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삼촌이 아빠를 구해줬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삼촌, 삼촌이 아빠를 구해줘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민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그렇다고 민준이 없었으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태준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준과 태준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15년 전처럼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정말 잘 살았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잘 살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밤 편의점에서 시작된 우정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군고구마 한 봉지를 건넨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소중한 친구를 얻었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었어요.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일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시죠?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민준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태준의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저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힘들 거예요.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계속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이죠.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오늘 행복해 보여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태준과의 저녁 식사, 아이들의 순수한 말, 밤하늘의 별, 모든 게 행복했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단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민주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민주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늘 웃으시던 어머니,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으시던 어머니, 남을 먼저 생각하시던 어머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민주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좋은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민주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한겨울 편의점에서 시작된 이야기,
군고구마 한 봉지로 시작된 우정, 작은 선행이 만든 큰 변화.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준과 태주는 오늘도 함께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